폐관 위기에 몰렸던 학전의 회생을 계기로 문화계엔 다시 소극장 살리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학전 살리기가 대학로 소극장 살리기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오늘 클럽에 초대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꾸준히 대학로 연극무대를 지켜오신 공재민 배우님, 그리고 시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김성수 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이 오늘로 이제 네 번째인데 여기에 같이 출연하신 분들의 조합이 매우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매번 듣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제가 각자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병국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수도권 소장파 모임 천목회라고 이제 거기 간사 이재영 전 의원을 이제 만나서 도대체 과거의 남원정 소신파들은 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남원정의 정을 담당하시는 여기 있습니다. 예, 정병국 전 의원님이 지금 여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인 거를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과문해서 죄송하고요. 예전에 장관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국회의원 5선하는 동안에 20년 중에서 12년을 이 문화 쪽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오늘 다루게 될 이 연극과 관련돼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연극 한 편을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본 연극이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단체로 연극 관람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립극장, 지금 명동 예술극장이죠. 예. 거기서 저는 난생 처음 연극을 봤는데 그게 김동리 선생님의 무녀도. 무녀도. 네, 무녀도를 보고 원래 소설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적 쇼크를 엄청나게 받았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예술계에 관심이 많은 정병국을 이끈 거는 무녀도 연극이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자세한 얘기 좀 뒤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공재민 배우, 연극인, 뭐 이렇게 공재민 그 연극인이 나오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천만 관객 영화 배우시더라고요 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이제 서울의 봄이었는데요. 서울의 봄이요? 네네. 어디 나오셨나요? 죄송한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회 그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 역할이셨죠? 제가 김병준 거기서 이제 역할이었습니다. 그 약간 뿔테 안경 쓰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0보병사단장 역할이었죠. 근데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지금 외모하고는 전혀 안 닮아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밖에 나와서는 잘 몰라보시더라고요. 그 스텝진도 몰라보고 그랬나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들 MT 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뭐. 지금 한국 연극협회 정책분과에 소속돼 있으시고 이렇게 좀 연극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좀 관심 많으시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배우 활동도 하고 사실은 주 무대가 연극 무대이기 때문에요. 그걸 주업으로 갖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연기적인 부분 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오늘 정말 하실 말씀 한 마디만 아니라 한 10마디만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좀 이따 의견 듣겠고요. 자, 김성수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요즘은 뭐 문화 쪽만 아니라 시사 쪽에서도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매우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이제 언급되는 문 닫았다고 쓰고 망했다고 읽는다는 소극장에 운영도 하셨다고. 진행자가 이렇게 소금을 막 뿌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원래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극단에 들어갈 때 이제 배우의 꿈을 품고 들어가죠. 91년도에 겨울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91년도 겨울에 극단 한강에 몸을 담그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수습단원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 훈련 받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단 한강에 뭐 운영위원도 되고 하면서 거기서 주로 너무나 연기 잘하시는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뭐 김의성 선배나 뭐 이런 분들. 김의성 선배, 배우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뭐 항상 연기 못한다고 구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획 뭐 혹은 또 그 작가, 대본, 희곡 쓰고 그리고 또 연출 이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제가 직접 쓰고 기획했던 나마스테라고 하는 연극이 마무리된 다음에 좀 허탈했어요. 그 굉장히 많은 관객이 들었는데 정산을 해봤더니 적자가 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휴가계를 딱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생을 하다가 예. 그때 이제 대학원도 다니면서 이제 그 평론가로 데뷔도 96년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9년에 동성아트센터에 또 다시 들어가면서 예. 복귀를 하다가 예. 그러다 이혼도 하고. 아, 이게 잠깐만요. 예. 그리고 예. 2003년에 예술극장 나무아물을 직접 만들어서 어떤 예술극장? 나무아물. 나무아물. 예. 예. 해와 로터리에 있었고요. 한때는 꽤 예쁜 그런 극장이었는데 그 극장을 대략 한 9년 정도 운영하다가 예, 그때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는지 몰랐는데 예. 너무 힘들었어요. 아. 2년 동안 그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예. 보릿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월 달, 3월 달이 보릿고개거든요. 예. 소극장들에. 그래서 결국은 극장을 후배 기획인한테 이제 넘기고 저는 마포문화재단에 이제 본부장으로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그런 예.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이거 다 들으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또 문화와 관련된 얘기는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게 1시간 1시간이 긴 것 같은데 벌써 한 10분 이상 지났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 대학로란 우리 정병국 위원장님부터.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놀이터. 제가 예. 대학도 성대 나왔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놀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정치 그만두고 나서도 그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 계세요? 예, 그 정치 그만두고 가능하면은 여의도하고 가장 먼 거리에다가 예. 사무실 겸 그 사랑방을 차려가지고 예. 이화동에다가. 아, 이화동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또 어떻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게 되니까 서울 사무소가 그 예술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거기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예, 대학로는 놀이터다라고 정병국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공재민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로는 저의 기억의 전부이다. 기억의 전부이다.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게 삶의 터전이거든요. 예. 여기서 밥 먹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자고 연애하고 아기 낳고 모든 걸 다 아버님도 여기서 보내드렸고 예. 뭐 사실은 그 전에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전부 다 대학로. 그래서 기억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 삶을 여기에 대학로에서 관통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우물한 개구리고요. 근데 대학로 안에서 예. 벗어난 적이 없어서 아까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예전에도 첫 영화나 이제 외부에서 방송 촬영할 때 정말 많이 어색했어요. 아. 대학로를 벗어나는 순간 떨림이 오더라고요. 일단은 차로 종로만 나가면 종로만 나가도 네, 심장이 막 떨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대학로란? 고향이죠. 아, 고향. 대학로는요. 그 91년서부터 대학로에서 활동을 하면서 잠깐 쉬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 가면은 제가 흘린 피, 땀, 눈물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게 보이죠. 그렇게 만들었던 극장이 지금 문을 닫고 그 임대도 못 주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네. 증인입니다. 아니 임대도 못 줄 걸 왜 내쫓아요? 야, 너무 이제 격노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속상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예. 아직도 제가 직접 다른 그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그 간판이 그대로. 그런데 극장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예.
고향에 왔는데 예. 고향에 내가 살던 집이 막 폐가가 돼 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학로에 안 갑니다. 아, 그러세요? 오히려 약간 아픈 기억이 조금 이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노래 그 뭐 해화동 뭐 이런 것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대학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학전 소극장 그리고 산울림 소극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언론사를 나온 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할 때 그 대학로에 잠깐 있었어요, 회사가. 그래서 지금 그 샘터 건물이라고 그 마로니에 공원 옆에 빨간 벽돌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 그 유명한 거 거기가 공용 오피스처럼 변했는데 거기에 한 2년 있었어요, 제가 대학로에. 그리고 산울림 소극장 옆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산울림 소극장은 대학로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홍대. 거기에서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극장 근처에서 제가 있었는데 가장 공교로운 거는 학전 소극장과 산울림 소극장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문화예술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세 분은 학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정병구 위원장님은? 저는 그 학전 하면은 표사기 힘든 곳. 어떤 게 힘들다고요? 표사기 힘든 곳. 예, 표사기 힘든 제가 곳. 표살 때마다 매진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지하철도 못 받고 또 이번에 이제 그 폐간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가서 보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만은 그때 이제 뭐 시리즈로 쭉 나갔잖아요. 폐간하기 전에. 그래서 표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예 살 수가 없었어요. SBS에서 그때 이제 학전과 뒷것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조금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그 이전이죠. 이전에 이제 그건 문 닫고 나서 쭉 전개가 됐고 그래서 그 나중에는 부탁을 했어요. 제가 꼭 가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재하 동문을 겨우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표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상황. 유재민 배우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재민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재민 배우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네요. 공시 공시 저한테 학전은 사실은 콘서트장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90년대 중반에 대학로를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김광석 그 전에 90년대 초에 김광석부터 해서 저희가 그 윤도현 그다음에 동물원 유리상자 뭐 이런 공연들이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로에 콘서트라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었는데 라이브홀하고 또 충돌 소극장도 있었는데 이런 데가 이제 3군데서 했었어요. 라이브는 마지막에 이선희 씨가 운영을 좀 하시다가 끝내는 못 하셨고 남은 게 이제 그거였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지하철 1호선으로 이제 뮤지컬 하고 하면서 청소년 뮤지컬들도 곡들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모스키토나 의형제 이런 것들 너무 명작이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전성기로 또 한번 콘서트가 아닌 연극 뮤지컬로 쭉 한번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끼고 싶어가지고 그 팀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찌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끼고 싶었지만 못 끼었던 학전.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셨군요. 그렇죠. 오디션 근처도 못 가고 노래가 좀 안 되셔서 전혀 안 됐어요. 우리 공 배우님하고는 진짜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제가 자꾸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노래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공 배우님은 그쪽이 조금 약하셔가지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좀 노래가 되십니까? 조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뮤지컬에서도 뭐 음치 배역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이 학전하면은 저한테는 롤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맞죠, 맞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 학전은 연극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꿈의 공간이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하철 1호선 그 90년대 중반에 배우들 노래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잘하게. 그럼요. 그다음에는 거의 뭐 정말 그러니까 뮤지컬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뮤지컬의 창작 뮤지컬에 그냥 못해. 최장기 공연 작품이었죠. 지하철 1호선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사실은 90년대에 그때 학전 소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평론을 할 때 늘 학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소극장 콘서트를
거기서 흥행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말씀하셨듯이 김광석.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서 91년도에 표 팔고 이러면서 호객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수습단이니까 나와서 호객행위를 했잖아요. 예. 그럴 때 학전 앞에 서 있는 줄을 보고 광석이 형은 또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알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만나고 막 이랬던 곳이라서 야 저렇게 소극장 콘서트들도 할 수 있구나 소극장에서 이런 모습을 갖다 보게 했고 또 두 번째가 창작 뮤지컬을 거기서 예. 지하철 1호선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야 소극장에서 창작 뮤지컬을 할 수 있어. 내가 뮤지컬은 보면은 항상 대형 그 홀에서 외국 그 작품들 갖고 들어와가지고 뭐 말도 안 돼 우리한테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연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연기 맞아요. 뭐 줄리 뭐 이런 네. 것이 뮤지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쇼킹했죠. 네. 이렇게 창작 뮤지컬들을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에 가가지고 창작 뮤지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기획. 기획. 극장에 예. 있어서 소극장에 있어서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는 전문 기획 직원이 있었어요. 예. 최초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나중에 많이 따라서 극장 기획들을 하게 했고 나중에는 그 기획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지원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 학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 롤 모델이었고 굉장히 잘 나가고 배우들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연극을 해보고 싶었던 학전이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됐고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학전 소극장을 재정비해 어린이 청소년 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일단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건지.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현장 업무 보고를 14차례를 했어요. 예. 14차례를 현장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현장에 계신 예술인들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 공연계통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공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지원책으로 해서 그 극장 그 대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사업이 싹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그 시점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소극장을 일단은 장기 우리가 임대를 해서 예. 그거를 좀 그 연극인들에게 공연하실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일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나온 극장이 없었고 한 군데 나왔다라고 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기에는 마땅치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찾던 중에 이 문제가 야기가 됐던 거죠. 예. 어떤 얘기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뭐 작업면 할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일단은 학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로 뭐 제가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그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그 만나서 학전 측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하던 중에 이제 그 장관이 바뀌면서 예. 장관께서도 그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예, 말씀하시는 유인촌 거죠? 장관이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장관께도 저희가 그걸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민기 선생님을 좀 뵈려고 그랬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쉽게 약속을 한 3번 했는데 3번 다 그 상태 이게 건강 상황이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셔서 연기 하다가 결국은 전화로만 이제 예. 통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 김민기 선생이 해오셨던 학전의 그 역사성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계승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고마운데 예. 그 김민기 선생님께서는 그 뭐 아마 그랬겠죠. 지금 뭐 제가 그렇게 어떤 의지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은 뭐 사람 바뀌고 또 그럼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구차하게 그 김민기 선생님이 관련됐던 그런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전이라는 이름도 그냥 절어서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고추장 떡볶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레파토리 와서 계속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관련된 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그 말씀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학전 소극장과 그 건물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건물적 협의를 해서 다 마련을 해서 이걸 그 학전과 관련된 아카이빙 작업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료를 받기로 했고 이미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그 1층 같은 경우는 상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아카이빙 하면서 예. 이 우리 관객들이 대기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만들려고 하고요. 그 위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적으로 연습실 네.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 공모전도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예. 이제 이름 게 학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학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이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담은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그게 공모가 끝났는데 예. 한 2천여 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결정을 한 건을 예. 지금 한 3-4건 정도를 추려서 예.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선호하는 이름을 해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 투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국민들 그래서 선호도 투표. 예, 선호도까지 해서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직 그런 공식 이름은 아직 결정된 예.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학전 이제 얘기를 했으니 좀 본격적으로 업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전 같이 유명하고 오래되고 이렇게 좀 상징성 있는 곳도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대학로에는 사라진 극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뭐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은 대표적인 극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평론가님? 학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소극장은 어떻게 보면 극단이나 혹은 그 극단을 지탱하던 예술가의 무덤과 같은 곳이 돼버렸어요. 무덤이요? 그러니까 예.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 세상 소극장 같은 경우가 2012년에 없어졌는데 이게 김갑수 선배님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배우 세상이라고 하는 극단과 함께 운영을 했던 곳인데 배우 김갑수 예, 선생님이요. 맞습니다. 그분이 예. 이제 소극장 협의 우리 소극장 협의회의 이사장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연극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셨는데 사실은 2009년부터 쭉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를 쭉 입게 되니까 후배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김갑수 선배님도 피해를 입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배우세상 소극장 사라졌죠. 바다시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바다시어터를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인데 그 이 바다시어터의 그 공동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태가 창조아톨인데 창조아톨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먼저 무너져 버리니까 다 같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2013년에는 학전 그린이 원래 지금 학전이 사실은 특히 뮤지컬이나 혹은 콘서트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린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어린이극 전문으로 학전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그린이 먼저 문을 닫았죠. 그리고 2015년에는 김동수 플레이하우스 이곳도 이 김동수라고 하는 배우의 사실상 집입니다. 그런데 예. 거기가 문을 닫았고 또 상상아톨 상상아톨이 또 그 뭡니까 우리 품바. 품바 맞아요. 품바의 네, 네. 산실이에요. 네, 산실이었죠. 근데 그 품바의 그 흔적들이 상상아톨이 문을 닫으면서 사라졌어요. 전에는 강강술래 소극장. 강강술래 소극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3.15 창구 목장도 그때 사라졌다가 이제 공공이 다시 재개관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게릴라 극장 이 게릴라 극장도 사실은 실험 연극의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2017년에 사라졌고 2019년에 설치극장 정미소 여기도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던 중국장이었는데 여기도 그 주인이었던 배우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서 예. 또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슬픈 극장이 슬픈 극장이 2020년에 예술극장 나무화물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2003년에 만들어서 2011년에 후배한테 넘겼는데 2020년에 문을 닫게 됐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극장들이 사라졌던 데에는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 등등 그 문화 당국의 무관심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 또 앞에 계신데 이렇게 아니 지금 뭐 그때 전에 분들이시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제가 와서 보기에는 지금 뭐 소극장 지금 당장 뭐 문을 닫고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예.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업적인 공연물들이 장기간 차고 앉아가지고 예. 일반적인 새로운 작품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연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하면 문제죠. 예. 지금 현재 대학로의 극장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요즘에 이제 한국의 문화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벤칭마킹하려고 하고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자주차들 찾아오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한국의 한 지역에 150여 개의 소극장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부러워들 해요. 예. 그분들이. 세계 기록이죠. 예,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없다라고 하고 그 정도로 극장이 없다기보다는 극장 운영하는데 어려운 거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거를 그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데는 보니까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김민기 선생님의 학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경력난 때문이라기보다는 김민기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결국은 이제 저간 분이 위대한 분이 큰 분이 못하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하면 과제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뒤에 좀 더 여쭤보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산업 전반에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범죄도시 4 같은 경우에는 대관 점유율이 뭐 85%가 넘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기사들을 접하면서 궁금한 게 요즘 영화가 아닌 팔이 날린다. 뭐 특정 작품이 잘 되면 그런데 오히려 나머지 공연업계는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뉴스로 봤거든요. 그래서 공연 티켓 판매액이 최초로 1조 원을 넘었다. 도대체 그 1조 원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 이거는 우리 공재민 배우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예전에도 심각했었고 그렇죠. 어차피 대형 기획사는 그 자본을 가지고 스타들 마케팅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많은 팬층 그 스타에 대한 팬층들이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요. 사실 소극장 같은 경우는 소극장 공연의 가장 큰 관객들의 직업류가 뭔지 아세요? 연극인입니다. 네. 아, 그래요? 말 그대로 품앗이죠. 서로 간에 연극인들끼리 품앗이하고 또 어떤 건 선배님이 하시니까 이제 의무방어전이라고 해서 가서 공연 봐주고. 약간 카드 평론가들. 그렇죠. 네. 평론가 선생님들도 모시고. 카드 리볼빙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예, 돌려막기. 예. 뭐 약간은 뭐 그게 거의 만연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극장에서도 저희가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사실은 이 안에서만 꽁짝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민들을 연극계 좀 대학로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경우에는 전속 매진이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며. 예. 이제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창작물, 그러니까 실험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레파토리화 되게끔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게 단면적으로 했어요. 희곡 따로 지원하고 쇼케이스 따로 지원하고 창작 따로 지원하고 예. 또 해외 나가는 거 따로 공모해갖고 따로 하다 보니까 지원 섹터가 섹터가 그냥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희곡이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쇼케이스를 가고 그게 그 다음에 창작 그 연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나가서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지원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는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평론가님은 지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지금. 왜냐하면 대학로에서 뼈를 묻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집을 한 채 날렸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 정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항상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대학로의 소극장들은 사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극장 만드는 사람들은 200석 이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잘 장사를 하고 가요. 예. 그런데 항상 정책은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작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원하더라고요. 건물. 2004년에 문화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대학로가 이렇게 소극장들이 많아지고 세계적 명소가 되니까 이걸 좀 잘 자생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벌인 게 뭐냐면 건물주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문화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소극장들이 갑자기 200개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건물주가 극장을 만들면 층을 하나 더 올리게 해줘. 이런 정책을 쓰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건물을 갖다가 지을 때 극장을 놓고 지어놓고 이 극장을 운영할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말 잘 듣는 친구를 갖다 넣어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쫓고 자기가 운영을 하고. 근데 월세보다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그 대학로에서 대충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수준이 이제 기본 그 소극장의 평균이에요. 150석 정도 장사가 될 만한 그런 공간이. 월세 500. 예. 근데 그 월세 500보다 지금 소극장 대관료가 하루에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150석 정도 되는데 월세 500을 내면 그러면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자기가 극장 만들어 놓고 초기에 시설 투자 다 한 다음에 내쫓고 그리고 거기를 그냥 대관을 자기가 주면서 대관은 전화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만 있으면 되니까 그다음에는 레퍼토리 뭐 혹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개그 공연 뭐 또 벗기기 공연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오픈 런을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진짜 뭐 돌아가시거나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가 작품을 하시거나 그분들은 어디 가서 작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나가서 성북동으로 가서 작품을 하다. 저희 이제 한성대로 밀려나서 그렇죠. 한성대로 밀려나서 한성대 오프 대학로라고 저희끼리 명칭하면서 그래요?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홍대에서도 클럽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때 이게 위기 클럽 문화가 위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장관할 때도 그 장기 임대를 2군데를 해갖고 그 문화부에서 해가지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참 쉽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근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공간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장 좋은 그런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대관료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관료제를 제일 먼저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티가 안 나거든요. 티가 안 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연유를 찾아보고 살리려고 계속 했는데 벽창호예요. 기재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간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해가 돼요.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 때 지원책은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거는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면은 그냥 공무원들은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대관료 지원은 그 이전서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몇 배를 더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거 휩쓸려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 올리면서 그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못 살려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뭐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대관료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간접 지원을 그 아로코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짧게 진도를 나가야 돼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열심히 거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단체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작품에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명망성 있는 일부가 독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옆에 기획자만 붙으면 대형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명망성 높은 연출가들이나 명망성 높은 배우들은 돈을 지원을 안 해줘도 돈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장사가 될 수 있으니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니 지금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창작물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실험극들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그렇지만 작가는 늘 알려져 있는 작가들이 뭐 1억 원짜리 창작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가장 맞는 뜨거운 열기인데 지금 한 10마디만 더 할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한 질문들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요즘 볼 수 있는 공연 뭐 아니면 영상 얼마나 많은데 넷플릭스 한 달에 지금 광고 요금제 나오면 한 달에 5,500원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뭐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많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소극장들이 본인들이 이런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사실상 도태되는 거 아니냐. 여기를 우리가 세금까지 막 이렇게 위원회 같은 데에서 세금까지 내서 지원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재민 배우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제가 그런 의견이 있다더라.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행위자인데도 야 이런 환경에서 요즘 환경이 극장도 좋고 안방에서도 좋은데 이 열악한 소극장까지 그들이 와서 불편하게 앉아서 연극을 본다? 이게 과연 맞아? 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하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위원장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고. 행위자들끼리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는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여 있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하는 거지 다른 게 좋아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객분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소극장에 와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불이 꺼지거든요. 암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불이 켜질 때 같이 눈을 뜨고 무대에 서 있는 배우를 보시면 내 삶의 무언가가 가슴에서 뜨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아날로그적이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게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감수성과 다른 어떤 문화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소극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연극은 오락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해외에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강국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그렇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이 연극이나 이러한 순수예술, 기초예술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절대로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지원하느냐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이 적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외 나가서 만나보면 해외 사람들은 한국은 왜 돈이 많아갖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액수를 따져보면은 총액도 많고 그리고 이 전달 시스템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일을 갔더니 독일 사람조차도 한국은 무슨 대화를 하다가 돈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자고 할 정도로 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로크가 올해가 51년이에요. 51주년이 됐는데 그럼 51년 전에 1973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대였단 말이에요. 예.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인데도 그래도 그 시대에 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하겠다고 이걸 만들고 진흥법 만들고 돈을 걷기 시작했는지 참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상황이든 간에 어렵지만은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연극 배우들이 있으셨고 연극인들이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에 뭐 오징어 게임도 나올 수가 있었고 예. 기생충도 나올 수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대학로 거쳐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선진국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저희들 다 통계를 내보니까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사회적 후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예. 뭐 이러한 부분 관여를 받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요즘에 중점을 두는 게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그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매칭해서 기업이 후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후원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또 문화 후원 지수도 저희들이 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활성화시킬 건가 여기에 알겠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마음이 급한 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각자 좀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박사 공부를 한다고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가장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티켓 가격이었어요. 공연 티켓 가격 아니면 스포츠 티켓 가격이 너무 한국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4배, 5배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이런 거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돈을 비싸게 지불하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런 거에 좀 인색한 측면도 있고 거기에 좀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 향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좀 다른 문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1분씩 각자 드릴 테니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 소극장 문화를 좀 발전시킬 수 있을지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김상수 평론가님. 기본적으로 뭐 총액이 뭐 지원이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 돈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동숭아트센터 건물 그 재벌의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680억을 다 들여서 사는 데가 그럴 때 우리 연극인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 아로크에 샀다고. 예. 지금 그러니까, 아닌데요. 예, 그런 그건 서울시에서 산 거지. 어쨌든 서울문화재단이 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그걸 기금으로 넣어놓고 소극장들에게 대관료 지원하는 걸 전혀 문제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이 폼나고 정말 그 어떤 업적을 세울 수 있고 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위원장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실적을 갖다가 내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를 사실은 좀 탈피해서 실제로 예술든 중심으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짧게. 예, 짧게. 기본적으로 연극은 기초예술 이런 문제나 혹은 취향이나 이런 문제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예술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고사시키게 되면은 일본처럼 사실은 다른 그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의 모티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병국 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초예술, 순수예술은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바탕입니다. 예. 이게 무너지면은 이 문화 산업
전체적으로 무너지고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면 공모했다가 그게 그 선택되는 율이 2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워낙에 이제 현장에서는 목마른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문화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맛보고 있는 것 그만큼 또 이 문화예술계에도 재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다 그러한 돼서 잠깐만 후원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공재민 배우님은 제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기억해 대한민국 연극제까지 얘기 들으면서 오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저는 월요일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